북한 권력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북한 최고의 실세 김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평양에서는 대규모 학살과 피의 척결까지 일어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김정은은 무엇을 알게 되었길래 자신의 가장 믿었던 여동생마저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국정원조차 경악을 금치 못한 북한을 뒤흔든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철민입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였던 사람이죠. 하지만 김여정의 금고에서 그 문서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2024년 겨울, 평양의 찬바람이 유독 매서웠던 그 시절이었어요. 김여정 동지가 중국으로 아주 중요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 출장이라고 하더군요. 중국 고위층과의 극비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출발하기 전날 저녁, 김여정 동지가 저를 개인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리철민 동지,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중국에 있는 동안 갑작스럽게 급한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야. 특히 긴급한 문서들을 확인하거나 처리해야 할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김여정 동지가 특별한 금고 열쇠를 제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열쇠를 안전하게 맡아두고 정말 급박한 일이 있으면 금고를 열어봐도 좋아. 하지만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김여정 동지의 개인 집무실에는 독일에서 수입한 최고급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금고였죠. 첫 번째는 일반적인 열쇠, 두 번째는 전자 비밀번호 방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김여정 동지 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었어요. 김여정 동지가 출장을 떠나고 정확히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외무성에서 아주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중국 측에서 특별히 요청한 극비 자료가 있는데 김여정 동지의 직접적인 승인 없이는 절대 줄 수 없는 민감한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김여정 동지에게 여러 번 긴급 연락을 시도했지만 도저히 통화가 안 되었어요. 너무 중요한 회담 중이라서 외부 연락이 어렵다는 답변만 계속 돌아왔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김여정 동지가 허락해준 금고를 열어서 해당 문서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김여정 동지가 직접 허락해준 일이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첫 번째 자물쇠를 열고 김여정 동지가 알려준 전자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했습니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내부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여러 개의 중요한 파일들과 봉투들이 정말 정성스럽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찾던 외무성 관련 문서는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눈에 띄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문서들과는 확연히 다른 두꺼운 붉은 봉투였어요. 상당히 묵직하고 중요해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특별히 이중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인에는 김여정 동지의 개인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두 번째 봉인에는 붉은 왁스로 아주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어요. 겉면에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최고 지도자 건강 긴급 보고서. 이런 극비 제목의 문서를 제가 과연 봐도 되는 건지 순간 심각하게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정당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금고를 열게 된 상황이었고 혹시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보다는 간부로서의 의무감에서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봉인을 아주 조심스럽게 뜯고 두 번째 왁스 봉인까지 천천히 정성스럽게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정말 중요해 보이는 문서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있었는데 첫 번째 페이지를 읽어보는 순간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김정은 동지의 당뇨 합병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혈당 조절이 거의 불가능한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고 이미 여러 주요 장기들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합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인공 투석 치료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이 참석한 극비 비상회의록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긴급 치료 방침과 대책을 논의한 상세한 내용이었는데
해외 전문 의료진 긴급 초청 필요성, 최첨단 특수 의료 장비 도입 방안, 최악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까지 정말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고 무서운 건 바로 그 다음에 있던 문서였어요. 체제위기 종합분석 보고서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보니 정말 놀라고 무서웠어요. 북한 경제 시스템의 붕괴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하다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민심 이반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로 세밀하게 분석한 충격적인 자료도 있었고, 군부 내 분열과 갈등 조짐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고위 간부들과 핵심 인사들의 탈북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0여 명의 간부급 이상 인사들이 탈북을 시도했다가 발각되어 즉시 처형되었다는 끔찍하고 참혹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은 일반 간부인 저조차도 전혀 몰랐던 최고급 기밀 정보들이었습니다. 오직 김여정 동지만이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최고급 비밀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장 놀랍고 섬뜩한 건 김여정 동지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친필 문서였습니다. 북한의 모든 주요 간부들과 핵심 인사들의 충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하게 평가한 상세한 리스트가 있었어요. 누가 완전히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의심스럽거나 위험한 행동과 징후를 보이는지, 누가 장차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한 명 한 명 정말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이름도 당연히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완전히 신뢰할 만한 그룹에 분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에 함께 일하던 많은 동료들과 선후배들이 의심 대상이나 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섬뜩하고 무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장에 적힌 내용은 정말 가슴을 뛰게 만들고 손을 떨게 만들었어요. 김여정 동지의 권력 승계와 장악을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군부 핵심 세력들을 어떤 방식과 순서로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할 것인지, 반대하거나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제거해 나갈 것인지, 국제사회의 예상되는 반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것인지까지 정말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형인 김정은 동지를 어떤 방법과 명분으로 제거하거나 무력화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방안들까지 세세하게 검토되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문서들을 읽어보는 동안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냉정하게 권력 장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요. 더욱 무서운 건 김여정마저 이런 권력 야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북한 내부 권력 구조의 균열과 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런 극도로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는 아마도 한국이나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들도 아직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이 문서들은 북한 최고 권력층의 진짜 실체와 내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증거였습니다. 김여정마저 권력 야망에 휘말린 북한 내부 균열의 실체가 이렇게 처음으로 노출된 거니까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한국이 이런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면 이 문서를 목격한 탈북자의 증언이 새로운 역사적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서들을 다시 원래 순서대로 정성스럽게 정리해서 봉투에 넣고 봉인을 최대한 원상태로 복구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2개의 잠금 장치를 모두 확실하게 잠근 후에도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엄청나고 위험한 국가 기밀을 알게 된 제가 과연 앞으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은밀히 미행하거나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고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부터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도 그 붉은 봉투와 무서운 문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생생하게 떠올라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충격적인 문서를 본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마음의 불안감과 공포가 전혀 가시지 않았어요.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혹시 제가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공포감만 점점 더 커져갔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속 부하였던 박성호가 며칠 전부터 정말 이상하고 수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박성호는 저와 10년도 넘게 함께 일해온 정말 오랜 동료이자 믿을 만한 부하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제가 국가보위성에 처음 들어올 때 함께 입사한 같은 기수였어요. 그동안 정말 친형제처럼, 가족처럼 여겨왔던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였죠. 항상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완전히 확신했는데, 갑자기 태도와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모든 크고 작은 업무를 저에게 꼼꼼히 보고하고 상의하는 게 당연했는데, 며칠 전부터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어디 다녀온다고 보고할 때도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상세히 말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집무실을 비워두고 외부 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유난히 늦게까지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업무에 특별히 열심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밤 깜빡하고 집에 놓고 온 중요한 서류를 가지러 다시 사무실에 갔을 때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둠침침한 복도에서 누군가 제 집무실 쪽으로 정말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걸어가는 수상한 모습을 봤어요. 전기를 켜지 않고 작은 손전등만 들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특유의 걸음걸이와 체격으로 박성호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멀리서 숨어서 조심스럽게 지켜봤는데 박성호가 제 집무실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더군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뭔가 두꺼운 서류 뭉치 같은 걸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일단 들키지 않게 조용히 물러나서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제 집무실을 구석구석 정말 자세히 살펴봤어요. 평소에 제가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문서들의 위치와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의 파일들 순서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도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뒤지고 뒤져본 확실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고 깊은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설마 박성호가 제가 김여정 동지의 금고를 열어서 극비 문서를 본 사실을 어떻게든 알아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의심이 들었거든요. 박성호가 군부 고위 인사들과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본 김여정 문서를 팔아넘긴 거였어요. 아마도 금고 열쇠를 몰래 복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충격적인 문서들을 직접 확인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극도로 위험하고 민감한 정보를 군부에 넘겨주면서 자신의 승진과 출세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 들은 소식으로 제 추측이 완전히 맞았다는 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박성호가 갑작스럽게 무려 2계급이나 특별 진급하면서 군부와의 연락 업무를 전담하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보직을 맡게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아꼈던 부하가 저를 냉정하게 배신해서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큰 승진을 한 거였어요. 10년도 넘게 함께 고생하며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정말 컸어요. 함께 웃고 울며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가 저를 이렇게 철저하고 냉혹하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큰 위기와 공포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김여정 동지가 중국 출장에서 예정보다 무려 이틀이나 빨리 급하게 돌아온 거예요. 평소에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중국 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도 평소와 달리 아주 간략하고 형식적으로 끝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고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정말로 그날 오후부터 평양 전체의 분위기와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개인 자택 주변에 국가보위부 소속 차량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대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차량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집 앞 도로와 주변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고 통제할 정도로 수많은 차량들이 집결했어요.
김여정 동지는 사실상 자택에 완전히 연금되고 격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김여정 동지 본인도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철저한 봉쇄 상황이 되었어요. 평소에 김여정 동지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측근 참모들이나 경호원들도 모두 출입이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이런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이틀 후에는 훨씬 더 충격적이고 무서운 소식이 평양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자 핵심 인물이었던 리명수 부국장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거예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공식적인 발표는 급성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였습니다. 하지만 간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소문과 정보는 공식 발표와는 전혀 달랐어요. 실제로는 국가보위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이었다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얘기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리명수 부국장은 김여정 동지와 함께 오랫동안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온 절대적인 측근이었어요. 김여정 동지의 권력 승계 작업을 함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했죠. 그런 중요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의 시신을 가족들조차 제대로 확인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했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리명수 부국장의 갑작스럽고 의문스러운 죽음은 모든 간부들과 관료들 사이에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불러일으켰어요. 김여정 동지의 최측근이자 핵심 인물조차 이렇게 갑자기 제거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일반 간부들은 과연 얼마나 안전하고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얼굴 표정도 어둡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서로 대화할 때도 평소보다 훨씬 말을 조심하게 되고 모든 행동과 발언을 신중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대규모 숙청의 바람이 평양 전체에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김여정 동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연결된 인물들이 하나둘씩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간부는 새벽에 집에서 보위부에 의해 급습당해 체포됐고 어떤 간부는 평범하게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연행되어 사라졌어요.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했던 사례는 우리 부서와 친분이 있던 김 국장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부인과 어린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위부 특수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이 울부짖고 애원하는 절규와 비명이 아파트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는 참혹하고 끔찍한 얘기였어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매일같이 연달아 일어나니까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얼어붙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누군가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일상적으로 일하던 동료가 오늘 아침에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어디론가 영영 끌려간 거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혹시 내 차례가 아닐까, 내가 다음 타겟이 아닐까 하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렸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조차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체포되고 연행되면 가족들도 함께 끔찍한 화를 당할 수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정치적인 죄를 지으면 부모, 자식, 손자까지 3대가 모두 연좌제로 처벌받는 게 절대적인 철칙이니까요. 아내는 제 어두운 표정과 이상한 행동 변화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요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어둡고 밤마다 잠꼬대도 심하게 하고 그래요. 정말 걱정돼요. 하지만 아직은 가족에게 이 무서운 진실과 위험한 상황을 모두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무섭고 견디기 어려웠던 건 박성호의 완전히 변해버린 태도와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친형처럼 따르며 존경하는 순수하고 따뜻한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감시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더군요. 만날 때마다 겉으로는 어색하고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빛만은 얼음처럼 냉랭하고 무서웠어요.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배신 행위와 밀고를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인물로 몰아가서
자신의 배신과 고발이 조직과 국가를 위한 옳은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연달아 겪으면서 북한 체제의 가장 무서운 본질과 실체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의 현실 말이에요. 북한은 최고 권력층마저도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제거될 수 있는 진짜 공포의 체제였습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심하게 대립하더라도 목숨을 잃거나 가족이 화를 당하는 일은 절대 없잖아요.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평범한 시민이 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야당 정치인들도 당당하게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극명하고 근본적인 차이를 그때 절절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은 북한 같은 공포체제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깨달았어요. 무자비한 숙청의 무서운 바람이 더욱 거세고 잔혹해질수록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느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가족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12살 딸과 9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잠든 모습을 보면 이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을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공포 속에서 키울 수는 절대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것도 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닌데 부모의 죄와 실수 때문에 평생 고통받고 불행하게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밤 더 이상 혼자서만 이 무겁고 위험한 비밀과 고민을 짊어질 수 없어서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가 있어. 잠깐 앉아서 들어봐. 아내는 제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만 봐도 뭔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즉시 직감했나 봐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무섭고 심각한 표정으로 보면 정말 무서워져요. 김여정 동지의 극비금고에서 우연히 보게 된 충격적인 문서들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정은 동지의 심각한 건강 문제와 위기, 북한 체제 전반의 불안정한 상황, 김여정 동지의 치밀하고 무서운 권력 승계 계획까지 제가 본 모든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성호의 충격적이고 배신적인 행위, 리명수 부국장의 의문스럽고 끔찍한 죽음,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자비하고 잔혹한 숙청 상황도 모두 다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내는 제 긴 얘기를 듣는 동안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마치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완전히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럼 여보도 지금 정말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모두 함께 위험하다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해요? 네, 맞아요. 이미 저에 대한 조사와 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요즘 집 주변과 직장 근처에 수상하고 낯선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국정원에서 저를 철저하고 집요하게 감시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박성호가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고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내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을 놓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하고 착한 애들인데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저도 아내의 절규와 울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했어요. 북한에서는 부모나 조부모의 정치적인 죄와 잘못이 자식과 손자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3대 연좌제라는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제도가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설령 제가 직접적인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여정 동지의 극비 문서를 몰래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김여정 동지와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언제든지 숙청과 처형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안전화가 요란하고 급하게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훨씬 너무 늦고 조용한 시간이라
도대체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했을까 정말 의아하고 불안했어요. 혹시 국가보위부에서 체포 명령을 내리기 위해 걸어온 전화는 아닐까 하는 극도의 공포감도 들었습니다. 전화를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보니 놀랍게도 김여정 동지였어요. 자택에 완전히 연금되고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전화만은 할 수 있었나 봐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철민 동지, 제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하거나 문제될 일을 한 게 없다고요. 내가 권력을 탐내고 형님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짓이고 조작이라고요.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는 평소에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간절하고 절박하며 거의 애원하고 구걸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리철민 동지가 진실을 증언하고 도와주면 내 결백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함께 고생하며 일한 시간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도와달라고요. 제발 나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박성호를 통해서 군부 최고 위층에서 김여정 동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숙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확실한 정보를 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완전히 진행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나서서 김여정 동지를 적극적으로 도우려 한다면 저와 제 가족까지 모두 함께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동지. 저도 지금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제 능력과 처지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에게 단호하고 결연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야. 김여정 동지마저 이렇게 절망적이고 처참한 상황에 완전히 빠졌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어. 반드시 떠나야 해. 며칠 후에 정말로 김여정 동지가 국가보위부 특수부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새벽 5시경에 보위부 특수요원들이 대거 무장하고 집에 들이닥쳐서 아무런 저항하거나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수갑을 채워서 검은 승용차에 태워갔다는 참혹한 얘기였어요. 그 끔찍한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라고요. 김여정 동지 같은 최고 권력층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제거되는 곳에서 일반 간부인 제가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깨웠어요. 잠에서 막 깬 아이들이 놀라고 당황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우리 가족이 멀리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아. 어디로 가요?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순수하고 애절한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정말 뭉클하고 아팠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하고 위험한 건지 제대로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얘들아, 지금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야. 아빠가 일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절대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결심을 굳혔어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북한에 계속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우리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더 끔찍하고 참혹한 일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적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시도하면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실패하면 총에 맞아 죽거나 잡혀서 처형당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드시 우리를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을 원수처럼 적으로 배우고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같은 핏줄의 민족이고 진정한 자유와 희망이 있는 땅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을 위해 권력과 지위를 포기한 것은
진짜 아버지다운 결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에서 쌓아온 모든 지위와 명예, 안정된 생활을 모두 다 버릴 각오였습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가 남편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탈출의 희망지였고 북한은 그저 공포의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나와 함께 끝까지 갈 거지. 한 번 떠나면 다시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길이야. 정말 각오와 결심은 확실해.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단호하고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들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갈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밀하고 신중한 목숨을 건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진정한 자유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한 아버지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생사를 건 탈북 계획을 세우는 데는 정확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무엇보다도 가족 4명이 모두 안전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와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였거든요. 두만강 지역 경비대의 정확한 교대 시간과 순찰 패턴을 파악하고 강물이 사람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얼어붙는 시기를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한겨울 깊은 추위 때문에 다행히 강이 완전히 단단하게 얼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얼음 두께가 4식구가 모두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견고한지는 확실하지 않아서 정말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중국 연변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사촌 리성민에게 극비리의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성민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고 놀던 친척이라 무엇보다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몇 년 전에 고향에서 할아버지 장례식이 있을 때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 비밀리에 연락처를 주고받았거든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국제전화로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연락했어요. 형님, 저 리철민이에요. 갑작스럽고 이상하게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성민이는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라고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갑자기 이런 연락을? 혹시 무슨 특별하고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고 급박한 상황이 갑자기 생겼어. 가족과 함께 그쪽으로 건너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려. 성민이는 잠시 심각하고 진지한 침묵을 지키다가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형님. 언제든지 안전하게 오세요. 제가 모든 걸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짧지만 확실한 대화만으로도 정말 큰 힘과 희망이 생겼어요. 적어도 목숨을 걸고 중국 땅에 발을 디디면 도와주고 보호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든든한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비밀리에 모아둔 달러와 위안화, 아내의 금반지까지 모든 걸 준비했어요. 불법이지만 이런 날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여행에 필요한 전 재산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걱정되고 염려되는 건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었어요. 특히 9살 아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순진해서 이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자칫 무서워서 큰 소리로 울거나 소리를 지르기라도 하면 북한 경비대에게 들켜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곧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여행을 떠날 건데 그때는 절대로 조용히 해야 해. 마치 정말 재미있고 스릴 넘치는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중요한 약속이야. 12살 딸은 어느 정도 상황의 심각성과 위험을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신나고 재미있는 모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출발하기 하루 전날 밤,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약속들을 엄숙하게 당부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절대 큰 소리를 내거나 떠들면 안 돼. 아빠, 엄마 말을 무조건 꼭 들어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해. 우리 가족 4명 모두의 생명이 달린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야. 아이들의 표정이 그때서야 갑자기 진지하고 심각해졌어요. 그제야 이게 단순한 여행이나 놀이가 아니라 정말로 위험하고 중대한 일이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을 가를 출발 당일이 다가왔어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들이 의심하거나 수상하게 여길까봐
평소와 똑같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근도 하고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평범하게 저녁도 먹고 뉴스도 봤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모든 게 조용해지고 정적이 흘렀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집을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최소한의 필수품만 담은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말이에요. 너무 많은 짐이나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수상하게 여겨져서 의심받을 위험이 있었거든요. 두만강까지 가는 길은 정말 멀고 험하고 위험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었고 여러 곳에 있는 검문소들과 감시초소들도 모두 피해서 가야 했으니까요. 미리 치밀하게 알아두고 답사해둔 외지고 험한 산길로만 우회해서 가야 했습니다. 한겨울 깊은 밤이라 추위가 정말 뼈와 살을 애는 듯이 매서웠어요. 영하 20도를 훨씬 넘게 내려가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몇 시간씩 계속 걸어야 했거든요. 중간에 아들이 너무 힘들고 추위가 고통스럽다면서 아빠 업어달라고 보채려고 했지만 자칫 큰 소리라도 낼까봐 조용히 달래고 격려하는 것도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드디어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어요. 멀리서 바라본 두만강은 정말 춥고 어둡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눈까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나쁘고 위험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북한 경비대와 순찰병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강변으로 내려가서 얼음 두께를 직접 확인해 보니 사람이 건널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4명이 모두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서 정말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혹시 얼음이 갑자기 깨져서 온 가족이 차가운 얼음물에 빠져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상상이 계속 들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얼음이 비교적 단단하고 안전한 것 같아서 조금 안심했는데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 갑자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 아래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드르륵 하는 섬뜩하고 무서운 소리와 함께 얼음이 서서히 갈라지는 게 눈으로 확실히 보였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비명을 지르려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재빨리 아내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경비대가 들을 수 있어. 정말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얼음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면 우리 가족 4명 모두 차가운 얼음물에 빠져서 몇 분 만에 얼어 죽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금방 갔을 뿐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는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서 겨우 중국 쪽 강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바로 그때 벌어졌어요. 중국 땅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북한 경비 수비대가 저희 가족을 발견한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강력하고 밝은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저희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견들의 사납고 무서운 짖는 소리도 함께 크게 들려왔어요. 야, 거기 당장 멈춰서라. 너희들 누구냐? 어디로 가려는 거냐? 지금 즉시 멈춰서라. 수비대원들의 고함치고 위협하는 소리가 강 건너편에서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로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탕탕탕. 갑자기 총성이 요란하고 무섭게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총알들이 우리 가족 주변으로 위험하고 무섭게 날아왔어요. 저희는 급하게 근처에 있던 큰 바위 뒤로 온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고 비명을 지르려고 하는데 아내가 재빨리 두 아이의 입을 동시에 막았어요. 총알이 바위에 부딪혀서 불꽃을 튀기며 사방으로 튕겨나가는 무서운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정말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몇 센티미터만 빗나갔어도 우리 가족 중 누군가는 총에 맞아서 즉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붙잡히면 우리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아이들을 그런 끔찍한 곳에서 평생 고통받게 할 수는 절대 없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어요. 바위 뒤에 숨어서 떨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몇 분을 버텼어요. 몇 분이 지나자 다행히 총소리가 완전히 멈췄어요.
수비대가 더 이상의 추격과 사격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미 중국 쪽 영토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판단했나 봐요. 국경을 넘어서까지는 쫓아올 수 없으니까 포기한 것 같더군요. 드디어 중국 땅을 완전히 밟았을 때는 정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연변 지역에서 리성민 사촌이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초조하고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에 도착하셨어요.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서 쉬시면서 몸을 녹이고 기력을 회복하세요. 그 반갑고 다정한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긴장과 공포, 불안감이 한꺼번에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와 태국을 차례로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한국까지 가는 훨씬 더 길고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전문 브로커들과 안내자들을 통해서 여러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과정도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도 들어갔고 언제 중국 공안이나 라오스 경찰에 붙잡힐지 모르는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힘들고 위험한 과정들이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차고 의미 있는 여정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총탄을 피해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우리 가족이었지만 한국에 도착하면 당당하고 자유로운 시민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힘든 경험을 시켜준 게 정말 미안했지만 그 값진 경험이 아이들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 탑승권을 손에 받았을 때는 정말 감격스럽고 벅찼어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 4명 전체의 운명과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진짜 자유의 문서처럼 느껴졌거든요. 총탄 속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우리에게 한국행 비행기표는 정말 자유의 티켓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벅찬 감격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 드디어 진짜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딘 거라는 뜨거운 감동이 온몸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공항 입국장 출입문을 나오자마자 단정하게 정장을 입은 분들이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철민 씨 가족분들 맞으시죠? 저희는 국정원에서 파견 나온 담당 직원들입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정중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고 긴장됐지만 북한에서 경험했던 무자비한 조사나 취조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전혀 협박적이거나 위압적인 태도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정말 친절하고 정중하며 배려심 깊게 대해주시더군요. 장시간 힘들고 위험한 여행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치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충분히 쉬시면서 필요한 간단한 절차들을 차례대로 밟아보겠습니다. 바로 국정원 전용 조사시설로 정중하게 이송됐는데 24시간 보호 관찰 체제였어요. 하지만 감옥이나 구치소 같은 삭막하고 무서운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숙소에 개인 방도 따로 배정해 주셨고 하루 세끼 식사도 정말 푸짐하고 영양가 있게 제공해 주셨어요. 김여정과 직접 일했다니 정말 중요한 증언자시네요. 첫날은 신원 확인이었지만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드디어 본격적인 핵심 문서 관련 증언이 시작됐어요. 리철민 씨, 이제 김여정 개인 금고에서 직접 목격하신 그 중요한 문서들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너무 방대하고 충격적인 내용들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는데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기억나는 대로 하나씩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충격적이었던 김정은 동지의 심각한 건강 문제부터 상세히 얘기했어요. 당뇨 합병증이 이미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진행된 상태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혈당 조절이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고 신장 기능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조사관들의 표정이 순간 매우 심각해지면서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었나요? 네, 북한 최고 의료진들이 신장, 투석 치료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긴급회의에서 논의했다는 상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전문 의료진을 비밀리에 초청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었고요.
이런 극비 정보는 아마도 국정원에서도 처음 접하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조사관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중요한 정보라는 듯이 꼼꼼하게 메모를 열심히 하더군요. 군부 내각 인물들의 충성도를 세밀하게 평가한 극비 리스트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였는데 주요 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도를 상, 중, 하로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평가해 놓았어요. 누가 완전히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의심스럽거나 위험한 징후를 보이는지 아주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사업가들이나 외부 인사들과 개인적으로 은밀한 접촉을 한 간부들의 상세한 명단도 따로 별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중국 업체 관계자와 만났는지, 어떤 내용의 거래나 논의를 했는지까지 정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북한 내부의 광범위한 부패, 실태와 외부 세력과의 위험한 연결고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자료였어요. 김여정 동지의 치밀하고 구체적인 권력 승계,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폭로했습니다. 어떤 방식과 순서로 군부 핵심 세력들을 완전히 장악할 것인지, 반대하거나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인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한 단계별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자비한 대규모 숙청 과정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도 생생하게 설명했어요. 리명수 부국장이 공식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심장마비가 아니라 보위부에 의한 계획적인 암살이었다는 사실, 수많은 간부들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참혹하게 끌려간 끔찍한 사례들까지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박성호의 충격적인 배신 행위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고 상세히 얘기했어요.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극비 문서를 몰래 복사해서 군부 고위층에 넘겼는지, 그 대가로 어떤 특혜와 승진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사 사흘째 되는 날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났습니다. 국정원 최고 위층 인사들이 직접 조사실에 나타난 거예요. 평소에는 일반 조사관들하고만 대화했는데 갑자기 고위 간부들이 직접 나와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리철민 씨의 이번 증언이 우리나라 대북 정책 수립에 정말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내부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건 사실 처음이에요. 저는 그저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극비 정보들이 앞으로 한국 정부의 올바른 대북 정책을 세우는데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료가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조사관 한 분이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길, 이런 수준의 북한 내부 정보는 미국 중앙정보부나 중국 국가안전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정보가 국제 정세와 동북아 안보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그때 정말로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어요. 남한 정보기관이 세계 안보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북한 체제의 심각한 균열과 불안정성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 건 정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여정 같은 핵심 권력 인물의 몰락과 숙청까지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조사가 모두 끝날 무렵에 조사관분이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리철민 씨와 가족분들 덕분에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현대사의 산증인이 되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소중한 정보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증명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게 정말 자랑스럽고 보람찼습니다. 마지막 날 조사에서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제공한 정보가 이미 한국 정부의 고위급 회의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에서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미국과 일본 정부에도 일부 내용이 공유되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한 탈북자의 증언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조사관분들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리철민 씨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이런 소중한 증언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북한에서 공포에 떨며 살던 제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거든요. 국정원 조사가 완전히 끝나고 드디어 하나원에 입소하게 됐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건 북한에서도 가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와서 직접 경험해보니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건물 외관부터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잘 정리된 건물에 넓은 잔디밭까지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더군요. 북한에서는 이런 수준의 현대적이고 쾌적한 시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건물 곳곳에 설치된 최신식 에어컨과 난방시설, 깨끗한 복도와 휴게 공간까지 모든 게 놀라웠어요. 개인 화장실에 온수까지 나오는 시설에 정말 놀랐어요. 9살 아들이 양변기 레버를 신기해해서 계속 눌러보더라고요. 아빠, 물이 왜 이렇게 돌면서 내려가요? 북한 고위 간부 가정에서도 경험 못한 시설이었습니다. 뷔페 식당에서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엔 조심스럽게 조금씩만 담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많이 드세요. 직원분의 따뜻한 말에 그제야 안심하고 마음껏 먹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적응 교육이 시작되면서 더욱 큰 문화 충격과 깨달음을 경험했어요. 민주주의 제도, 언론의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수업이었는데 처음 듣는 개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신문과 뉴스를 직접 보여주는데 현직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들이 버젓이 실려 있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책 실패 비판, 야당의 정부 공격까지 모든 내용이 자유롭게 보도되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써도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라도 하면 즉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말이에요. 진짜 언론의 자유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적응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새로운 환경의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밝은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북한식 말투와 억양 때문에 조금 어색하고 힘들어했지만 아이들은 정말 금세 새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거나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릴 때는 언어의 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전문 상담사 선생님과의 개별 면담도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힘들고 위험했던 탈북 과정에서 받은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에 대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두만강에서 총소리를 들었던 무서운 기억,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뻔했던 공포감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시길,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하고도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한국에 온 게 정말 천만다행이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컴퓨터 교육에서 가장 놀란 건 인터넷으로 김정은을 비판하는 기사까지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정보의 자유였습니다. 직업훈련으로는 기계 조작법과 기본적인 사무 업무도 배웠어요. 한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 기술들을 익히는 과정이었는데 모든 게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고객 서비스 마인드와 친절한 응대법을 배울 때는 정말 새로웠어요. 북한에서는 고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하나원에서 보낸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경험했어요. 북한에서 고위 간부였던 제가 남한의 현대적인 화장실 시설에 감탄한다는 게 조금 우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인 생활 환경과 인프라부터가 북한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한국은 탈북자도 화장실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나라였어요. 언론의 자유를 직접 체험했을 때는 정말 경악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짜 힘과 저력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깊이 실감했거든요.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권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대통령도 비판받고 정부 정책도 자유롭게 논의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민주주의구나 싶었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나올 때는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이 생겼거든요. 북한에서는 권력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자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부에서 배정해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우리 가족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과 어려움은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쟤는 북한에서 온 애래, 무서운 곳에서 왔다면서. 아이들이 따돌림당하고 아내는 마트에서 실수투성이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인근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조립 작업이었지만 북한에서 간부로 일했던 저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죠. 기계 조작법부터 안전수칙까지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제 북한식 말투를 듣고 신기해하면서도 약간 피하는 분위기였어요.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날이 많았고 회식이나 모임에도 잘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경쟁적인 구조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 교육비, 각종 공과금, 생활비 등등 돈 나갈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기료, 가스비, 수도료, 관리비, 통신비까지 매달 내야 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집세와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제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가계부를 작성하는 법부터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계산해서 생활비를 관리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줄 몰랐어요. 매달 적자가 나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아래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저희 가족을 조금씩 도와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북한에서 온 가족이라고 해서 경계하시고 의심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시더니 마음이 점점 움직이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들 밥 먹고 가라. 할머니가 직접 끓인 김치찌개 한 그릇씩 자주 갖다 주셨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나눠주시는 따뜻한 마음씨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을 친손주처럼 돌봐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학교에 갈 때 간식도 챙겨주시고 아플 때는 약도 사다 주셨어요. 한국 사회의 따뜻한 정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특별히 챙겨주시고 친구들도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다고 신기해하고 거리감을 두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미술부에 들어갔고 아들은 축구부에서 활동하게 됐어요. 축구는 언어의 장벽이 없어서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골을 넣으면 친구들이 같이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아내도 직장에서 점점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니까 동료들이 하나둘씩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계산도 빠르고 손님 응대도 능숙해졌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지만 정말 열심히 한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매장 매출이 오를 때면 점장님이 특별히 격려해 주시기도 했어요. 저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점점 인정받게 됐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지만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동료들이 말해주더라고요. 기계 조작 실력도 늘었고 품질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불량률을 줄이는 데 기여했어요. 반장님이 저를 조장으로 추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점점 밝아지고 활발해지는 게 가장 보람찼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순수하고 자유로운 웃음이었거든요. 아이들이 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고 아들은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꿈조차 자유롭게 꿀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뭐든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차별을 받을 때는 정말 힘들고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한국 사회의 따뜻한 마음과 포용력이 저희를 받아들여준 거예요. 처음엔 경계하고 의심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의 진심과 성실함을 알아봐 주셨어요.
이런 포용력과 따뜻함이 바로 한국 공동체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 사회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도 있었지만 결국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게 북한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분이 나쁘거나 정치적 문제가 있으면 절대 출세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진짜로 노력한 만큼, 성실하게 산 만큼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탈북자라는 편견도 있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차별 속에서도 결국 포용으로 바뀌는 한국 사회의 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착한 지 1년이 지날 무렵, 저에게 정말 뜻깊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통일 관련 세미나에서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고 떨렸지만 북한의 진짜 실상을 알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미나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대학 교수님들, 통일 연구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김여정 사건과 북한 권력 내부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가 직접 본 극비 문서들의 내용, 무자비한 숙청 과정, 김여정의 몰락까지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질문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북한 내부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위험한 줄 몰랐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김여정 같은 최고 권력층도 하루아침에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매주 어디선가 김여정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딸의 탈북 이야기가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아들도 친구들에게 북한 현실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증언자가 된 거죠. 하지만 가끔은 북한에 두고 온 동료들과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박성호는 배신자지만 그 외에도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함께 일했던 선배들, 후배들, 같은 부서 동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특히 숙청당한 동료들을 생각하면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아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더욱 열심히 증언 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들의 죽음과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국제사회에서도 제 증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제네바에 가서 세계 각국 대표들 앞에서 김여정 사건과 북한의 숙청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그때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북한의 진실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미국 의회에서도 청문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워싱턴 DC에 가서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 증언이 미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도 참고가 된다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도 북한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했어요. 대학생들과 만나서 북한 청년들의 실상을 얘기해주면 정말 놀라면서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북한 젊은이들도 자유를 꿈꾸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모두 마음 아파하면서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통일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박성호를 비롯해 숙청당한 동료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이어갔어요. 그들이 꿈꿨던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한 대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자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권력을 위해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사명을 위해 살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존을 넘어서 북한 인권을 위한 사명자로 거듭난 거죠. 아이들도 이제는 완전히 한국 아이들이 되었어요. 말투도 자연스러워졌고 꿈도 생겼어요. 딸은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하고 아들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요.
통일이 되면 북한 아이들에게도 축구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해준 덕분이에요. 권력의 노예로 살던 제가 자유의 증언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통일의 그날까지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저를 받아준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로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 희망을 품고 오늘도 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